상속자는 가정부 김순자 씨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놓인 유언장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떨리고 있던 건 제 손이었습니다. 박민호 부사장이 벌떡 일어서더니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죠. 박지영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결국 박상우 씨는 입만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어요. 태성그룹 본사 20층 회의실, 그곳에서 저는 죽을 만큼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드디어 유언장을 공개하는 날이었거든요. 이정민 변호사가 봉인된 서류 봉투를 천천히 뜯는 소리만이 정적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윙윙 소리, 그러나 그것조차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도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는 벽 한쪽에 몸을 맡긴 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두근거림을 느꼈어요. 왜 저를 이 자리에 부른 건지, 그것도 가족들과 함께 앉으라고 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30년간 이 집에서 일해왔지만 가족회의에 참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박민호 부사장이 목을 가다듬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과는 달리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결국 입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에 잔뜩 들뜬 모습이었죠. 박지영 원장은 흰 가운 대신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는데 그렇게 차분해 보이려 노력해도 입술을 계속 깨물고 있었어요. 평소 의사다운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막내 박상우 씨는 아예 다리를 떨며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래서 손수건으로 계속 이마에 땀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단순히 가정부로서 뭔가 작은 유품이라도 전달받을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늘 아껴주신 차 세트나 그렇지 않으면 작은 현금 정도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의 첫 마디를 들었을 때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고 박철수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의 70%를 김순자님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밖에서 들려오던 차량 소음도 심지어 제 숨소리조차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듯한 그 몇 초 동안 저는 현실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정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민호 부사장이 벌떡 일어서더니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거든요. 유리잔들이 와르르 굴러떨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정부에게 전 재산을 넘긴다고요? 박지영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게 차분하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던 거 아니에요? 평소 환자들 앞에서 보이던 의사로서의 위엄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박상우 씨는 아예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고 결국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중얼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더욱 바짝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장님의 마지막 며칠이 떠올랐어요. 병실에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하신 말씀들 말이죠. 순자야, 고생이 많았소. 평생 남의 집에서 살면서
그때 회장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쉰 목소리였는지, 그래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저는 회장님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0살이 제가 태성그룹 저택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그날, 결국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던 거죠. 1993년 4월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 계절에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 막 서울 생활을 시작한 처지였어요. 남편을 28배 일찍 여의고 혼자 10살 된 딸아이를 키우던 제게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부 일을 구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태성그룹 회장 댁에서 일하게 된 거였어요. 첫날부터 회장님은 남달랐습니다. 다른 부자들처럼 거들먹거리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시고 식사 시간이면 늘 순자 씨, 고생이 많으시오. 라고 인사를 건네셨죠. 그런데 그때는 단순한 예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처음에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경우를 봐왔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은 달랐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순자 씨, 몸조리 잘하시오. 일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라고 하시며 쉬라고 하셨어요. 다른 집 아줌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픈데도 일을 시키는 집이 대부분이었는데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회장님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서재에서 신문을 읽으시고, 그러나 아침 식사 때는 항상 직원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 직원들 월급은 제때 나가고 있나? 사내 복리후생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1997년 외환위기 때였어요. 많은 회사들이 직원을 해고하고 있을 때 회장님은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직원들을 더 챙겨야 한다. 고하시며 한 명도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얼마나 고심하셨는지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혼자 끙끙 앓으시던 모습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박민호 부사장과 박지영 원장, 박상우 씨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기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하셨는지 말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얼마나 실망도 많이 하셨는지도 알았죠. 박민호 부사장은 회사 일보다는 골프와 술자리를 더 좋아했어요. 중요한 계약 미팅이 있는 날에도 골프장에 나가는 일이 허다했고, 결국 중요한 계약을 여러 번 놓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장님은 한숨을 쉬시며 저 자식이 언제쯤 철들까? 하고 중얼거리셨어요. 박지영 원장은 의사가 되긴 했지만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환자들보다는 수익을 먼저 생각했고, 그래서 비싼 치료만 권하는 바람에 환자들 불만이 많았어요. 회장님이 의사라는 게 돈을 위한 직업이 아닌데. 라고 걱정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박상우 씨는 사업한다며 아버지 돈을 받아가기만 했습니다. 카페 사업을 한다더니 망하고,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더니 또 망하고, 결국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세요. 하며 또 손을 벌렸고, 회장님은 매번 실망하면서도 아들이라는 이유로 도와주셨습니다. 회장님은 그럴 때마다 한숨을 쉬셨어요. 순자 씨, 내가 자식들을 너무 편하게 키운 건 아닐까요?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니까요 라고 위로해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속으론 회장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특히 지난 몇 년간은 더 심했습니다. 회장님이 건강이 악화되시면서 자식들의 방문이 잦아졌는데, 그러나 그들이 오는 이유는 뻔했어요. 아버지, 회사 지분을 좀 더 주세요. 용돈이 부족해요. 하는 이런 이야기만 하고 갔거든요. 회장님의 건강은 아버지 몸은 좀 어때요? 하는 인사말 정도로만 물어보고 끝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매일 곁에 있었어요. 새벽에 기침하시면 따뜻한 물을 끓여드리고 그래서 식욕이 없으시면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여드리고 결국 밤늦게까지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그것이 제 일이었고 또한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 회장님이 마치 제 아버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회의실로 다시 돌아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부사장이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윤 비서, 지금 당장 회의실로 와. 큰일 났어. 하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윤 비서는 태성그룹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이었는데 그러나 항상 권력 있는 쪽에 붙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박민호 부사장의 표정을 살피더니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회장님이 쓰신 유언장이 맞습니까? 윤 비서가 이정민 변호사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모시면서 본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요. 이정민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원장은 회장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셨고, 그래서 공증사무소에서 정식으로 공증도 받으셨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녹음으로 남기신 음성 파일도 있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녹음 파일이라고요? 박지영 원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것부터 들어보죠. 정말 아버지 목소리가 맞는지 확인해야겠어요.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팽팽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변호사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재생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녹음은 회장님이 임종하시기 일주일 전에 하신 것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도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회의실 안에는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분명히 회장님의 목소리였지만 평소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내 재산의 대부분을 김순자에게 물려주는 이유는 그녀만이 내 마지막을 진심으로 함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박상우 씨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왔어요. 평소 조용하던 성격과는 달리 흥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자 아줌마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목이 메어서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단지 회장님 곁에서 성실하게 돌봐드렸을 뿐입니다. 돌봐드렸다고요? 박민호 부사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게 전 재산을 상속받을 이유가 되나요? 분명히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를 노려서 꼬드긴 거죠.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정밀한 아줌마가 들어오셨어요. 저희 집 옆에 사시는 분인데 결국 제가 태성그룹에서 일한다는 걸 아시고 급히 오신 거였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밖에서 기자들이 난리더라. 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이정민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유언장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시 펼쳤어요. 내 생의 마지막 10년을 진심으로 함께해 준 김순자에게 감사하며 그래서 나의 재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었거든요. 순자 씨, 돈이라는 건 혼자 가지고 있으면 썩는 거요. 결국 나눌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거라오. 하시면서 말이죠. 녹음기에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이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달랐어요. 그녀는 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했고 그래서 외로울 때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결국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지영 원장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박상우 씨는 고개를 떨구었고 결국 박민호 부사장만이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민호 부사장이 갑자기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 변호사님, 지금 당장 와주세요. 유 원장의 이의를 제기해야겠습니다.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부른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회장님 댁 정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녹음기를 든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뒷문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그러나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김순자 씨 맞으시죠? 저는 경제신문 최 기자입니다. 최 기자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예리해서 뭔가 날카로운 질문을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양복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녹음기도 최신형 같아 보였습니다. 태성그룹 상속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최 기자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회장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셨나요? 단순한 고용관계 이상의 무언가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결국 그런 오해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에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나왔어요. 하지만 최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친자식들을 제치고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된 건가요?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혹시 회장님의 약점을 알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약점이라니 그런 끔찍한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그저 정성껏 모셨을 뿐인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한의사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의 주치의였던 분이에요. 60이 넘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가 든든했고 그래서 목소리도 단호했습니다. 기자님, 환자 가족에게 무리한 질문은 하지 마세요. 취재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한의사 선생님은 회장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신 분이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셨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회장님을 돌보시던 모습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회장님의 정신 상태나 판단력에는 문제가 없으셨나요? 최 기자가 한의사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박철수 회장님은 임종하시기 직전까지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력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도 누구의 강요나 유도 없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신 것이 확실해요. 제가 의사로서 보증합니다. 저는 한의사 선생님께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떤 오해를 받았을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다른 기자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김순자 씨, 상속받은 재산으로 뭘 하실 계획인가요? 혹시 회장님 가족들과 법정 다툼을 벌일 생각이세요? 하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저을 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오후에는 오경찰 서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태성그룹과는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던 분이셨어요. 키가 크고 듬직한 체격에 경찰복을 단정하게 입으신 모습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순자 씨, 혹시 위협을 받거나 하는 일은 없으신가요? 하시며 진심 어린 걱정을 해주셨어요. 아직은 괜찮은데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두려웠어요. 뉴스에서 보면 이런 일로 시비가 붙으면 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경찰 서장님이 명함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협박하거나 위협한다면 언제든지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법적으로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겠어요. 그 말씀에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태성그룹 상속 소식이 메인 뉴스로 나온 거였어요. 재벌가 유산 상속의 충격적 반전, 가정부가 전 재산 물려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제 사진까지 나오면서 전국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강 변호사가 정식으로 유 원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박상우 씨까지 형들 편에 섰다는 사실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조용하고 착했던 분인데 결국 돈 앞에서는 가족도 배신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저를 찾아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상대방에서는 회장님이 마지막에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순자 씨가 그것을 이용해서 유언장 작성을 유도했다는 거죠. 또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주장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 게 아닌데요. 저는 정말 회장님을 정성껏 돌봤을 뿐이에요. 단 한 번도 재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말보다는 증거가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 비서가 갑자기 저를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또 뭔가 위협하러 온 줄 알았는데 그러나 표정이 사뭇 달랐어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미안해요.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그렇지만 어젯밤에 회장님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다가 윤 비서가 말끝을 흐렸어요. 뭘 발견하셨는데요? 회장님의 일기장을 찾았어요. 마지막 1년 동안 쓰신 일기를 읽어보니까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일기를 쓰신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간 모시면서도 회장님이 일기를 쓰신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게 가까이에서 지냈는데도 모르는 일이 있다니 새삼 놀라웠어요. 윤 비서가 낡은 일기장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 1년 동안 쓰신 일기의 순자 씨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순자만이 내 진짜 마음을 알아준다. 아이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지만 순자는 내 건강을 먼저 걱정해준다. 순자가 끓여주는 죽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런 내용들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결국 전혀 몰랐던 일이었거든요.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장님께는 그것이 그렇게 소중했던 거네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왜 순자 씨에게 재산을 물려주셔야 했는지도 알 것 같아요. 윤 비서가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회장님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순자가 새벽부터 내 방을 청소해 주었다. 나는 순자에게 재산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내 아이들은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한다. 회사 지분을 더 달라, 용돈을 더 달라, 집을 사달라. 결국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진정한 의미로 쓰이려면 순자 같은 사람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그 글을 읽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장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자식들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외로움, 그래서 오히려 남인 저에게서 진짜 따뜻함을 느끼셨던 거였어요.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내가 아플 때 밤새 간병을 해주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호는 내가 입원했을 때 하루도 와보지 않았다. 지영이는 와도 5분을 넘기지 않는다. 상우는 올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하고 간다. 결국 내 곁에 남은 건 순자뿐이다. 윤 비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기를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겠어요. 그러면 회장님의 진짜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순자 씨가 얼마나 정성껏 회장님을 모셨는지도 증명할 수 있을 거고요.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생 법정에 가본 적이 없어서 너무 떨렸어요. 검은 옷을 차려입고 갔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정밀한 아줌마와 한의사 선생님, 그래서 오경찰 서장님까지 저를 지지해 주러 와주셔서 조금이나마 힘이 났어요.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고, 그래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50 정도로 보이는데 매서운 인상이었어요. 고인께서는 마지막 몇 개월간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셨고,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김순자는 이를 악용해서 유언장 작성을 유도한 것입니다. 박민호 부사장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그러나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몇 달간 저희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가정부한테 재산을 넘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분명히 이 여자가 아버지를 꼬드긴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회장님이 자식들을 못 알아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자식들이 오면 더 반가워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돈 이야기만 하고 가니까 실망하셨던 거였어요. 박지영 원장도 증언대에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에 환각 증상도 보이셨어요. 없는 사람을 보신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정민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공증사무소에서 정신상태 검사를 통과하셨을까요? 공증사는 유언자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공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이 증언대에 서셨어요. 저는 박철수 회장님의 주치의로서 임종하시기 직전까지 진료를 했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완전히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치매나 환각 같은 증상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때 윤 비서가 증인으로 나섰어요. 저는 윤 비서가 어느 편에 설지 궁금했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회장님의 마지막 1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회장님은 정신이 완전히 또렷하셨어요. 그리고 김순자 씨가 회장님께 재산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분들이 올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을 회장님이 무척 힘들어 하셨어요. 윤 비서가 회장님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사님이 일기장을 읽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일기를 보면 고인의 진실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어요. 저는 30년간 회장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단 한 번도 재산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저 아픈 분을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이 이런 결정을 하신 것도 전혀 몰랐어요.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며 고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작성된 것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유 원장 무효 소송은 기각합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겼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러나 회장님 가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30년간 함께 지낸 사이인데 결국 이런 식으로 헤어지게 되다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회장님이 평소 하시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순자 씨, 돈이라는 건 혼자 가지고 있으면 썩는 거요. 나눌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거라오. 회장님의 그 말씀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거였어요. 먼저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생전에 교육만큼 중요한 투자는 없다고 하시던 말씀을 기억했거든요.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복지센터도 세웠어요. 저 자신도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회장님도 마지막에는 정말 외로우셨을 텐데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도 큰 돈을 기부했어요. 회장님이 마지막에 머물렀던 병원이었는데 그곳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박철수 회장 추모 의료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어요. 최 기자도 다시 찾아와서 김순자 씨의 진짜 마음을 이제 알겠다. 고 하더라고요. 박민호 부사장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저를 몰아세우던 분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순자 아줌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박지영 원장과 박상우 씨도 와서 사과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가 너무 욕심만 부렸던 것 같아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다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다행히도 그들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지영 원장은 의료진을 이끌고 무료진료 봉사를 시작했고 그래서 박상우 씨는 장학재단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박민호 부사장도 회사 차원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했지만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회장님의 사진에 인사를 드립니다. 회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장학재단에서는 벌써 20명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난해서 꿈을 포기할 뻔했던 아이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 아이들이 편지를 보내올 때마다 저는 회장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해 봅니다. 복지센터에서는 외로운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담소도 나누고 계세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나눔의 기쁨을 실감하게 돼요. 병원 기금으로는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포기할 뻔했던 분들이 건강을 되찾게 된 거예요. 한의사 선생님이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박민호 부사장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골프보다는 회사 일에 더 신경을 쓰고 그래서 직원들 복지에도 관심이 많아졌어요.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지영 원장도 매월 한 번씩은 무료 진료를 하고 계세요. 의사는 돈을 위한 직업이 아니라는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환자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회장님이 정말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박상우 씨는 장학재단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눈을 반짝입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바라시던 아들의 모습이에요. 가끔 저는 회장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앉아서 지난 일들을 이야기해 드려요. 회장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드님들도 많이 변했어요. 하면서 말이죠. 바람이 살랑 불어올 때면 회장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밀한 아줌마는 여전히 제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계세요. 순자야, 내가 정말 훌륭한 선택을 했구나. 회장님도 하늘에서 뿌듯해 하실 거야. 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한의사 선생님과 오경찰 서장님도 가끔 안부를 물어주세요. 그분들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었어요.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최 기자는 이후에 제 이야기를 연재기사로 써주었어요. 진정한 상속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고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됐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윤 비서도 지금은 장학재단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회장님의 진짜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경험과 능력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신 이유를 말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냥 그 뜻을 실현하는 도구였던 거죠. 진정한 상속이란 돈이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회장님은 저에게 그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시 세상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회장님의 뜻에 맞게 살았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나.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회장님이 늘 말씀하시던 대로 돈은 나눌 때 비로소 진짜 가치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더 큰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제 가족이고, 그래서 회장님의 가르침을 함께 실천하는 모든 분들이 제 가족인 거죠. 앞으로도 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거예요. 회장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제가 받은 진정한 상속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세상을 떠날 때 회장님께서 그러셨듯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잠시 빌려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떠날 때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남겨야 하는 게 아닐까요? 회장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그래서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 말이에요.